안녕하세요. 경제학연구 김종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18강 화폐와 은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란 무엇이며 동화량은 또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은행제도를 이해하고 예금 창조와 통화 승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수업 내용은 화폐의 기능으로서 교환 매개 기능, 가치 척도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화량은 어느 시점에서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얘기하는데 M1, M2, M3 또는 MCT를 사용합니다. 그 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화폐의 수요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과 화폐의 수요 결정 요인으로서는 물가, 물가 상승률, 이자율, 국민소득 등과 같은 변수들이 작동한다는 내용, 그리고 화폐의 수요 곡선은 이자율과 화폐의 수요량의 두 분면에서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은 균형 이자율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은행 제도로서 은행은 금융 중개 기능과 예금 창조 기능을 갖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 창조와 통화 승수라는 개념에 있어서 예금 창조는 부분 준비금 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통화 승수라는 것은 화폐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화폐 공급 배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돈과 관련된 일이 많죠. 그래서 국민 경제 전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화폐가 하게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돈을 일상용어로서의 돈을 화폐 또는 통화라고 부릅니다. 화폐의 중요한 기능은 일단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가 기능을 하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상거래를 할 때, 또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화폐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에서 화폐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품은 얼마고 또 다른 상품은 얼마다 라는 기준을 정할 때 그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화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내 지불 표준의 기능으로서 화폐가 있는데, 화폐가 미래의 어떤 시점, 장래에 지불해야 될 채무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돈을 100만 원을 빌렸으면 1년 후에 110만 원을 갚겠다고 했을 때 그 장래의 지불 표준이
화폐의 단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화폐의 가치의 저장 기능으로서 또 화폐의 기능이 있는데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구매력을 미래 일정 시점의 구매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능도 화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용되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채권과 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화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면 그 거래 관계가 끝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또 화폐로서 그 돈을 갚으면 채무 관계가 종결되는 그런 화폐의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자, 화폐는 애초에 그 화폐의 기능을 애초에는 상품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상품 화폐라고 하는데 쌀, 밀, 뭐 소금, 가축 이런 상품이 이외의 물건을 교환할 때 매개물로서 사용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살 때 쌀 10가마리를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하루 일을 할 때 쌀 5kg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쌀이 즉 상품이 교환 매개물로 활용됐을 때 이것을 상품화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품화폐를 가지고 원시시대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금속화폐입니다. 금속화폐는 금, 은, 구리 이런 귀금속을 주화, 동전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금과 은이나 구리의 무게 단위가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영국 돈의 단위가 파운드잖아요. 이 파운드라는 건 원래 뭐예요? 무게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 은, 구리의 그 동전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무게를 따라서 가치가 높은 그다음 가치가 낮은 그런 금속 화폐를 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에는 이런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중에서 화폐 이제 주화가 돌아다닐 때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 주화를 긁어내서 예를 들면 금화를 긁어서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또 다른 주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한 주화의 원래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긁어내서 원래의 무게만큼 무게가 유지되지 않은 것을 악화, 나쁜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레샴이라는 사람의 그 법칙이 악화, 나쁜 화폐가 즉 이렇게 정량 무게가 미달된 화폐가 양화, 정량 무게를 다 가진 양화를 시장에서 내쫓는다. 이런 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속화폐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폐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폐는 1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지폐는 금속화폐에 비해서 만드는 비용이 낮고 공급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이것은 이제 태환성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태환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폐를 이제 미리 예치해 놓은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바꾸어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태환성을 갖는 지폐, 이런 것을 태환 지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환 지폐가 통용되는데 이 이제 태환 지폐의 그 위치가 아주 공고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종이돈 지폐가 있으면 됐지 이걸 굳이 태환 요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태환해도 되지 않는 불환 지폐, 태환의 반대말이죠. 불환 지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화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 법화는 정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는 사회적인 약속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화라는 것은 뭐냐? 법으로 가치를 보증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 법화의 수치를 거부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화폐 이후에 원래 화폐가 가지고 있던 그 교환 매개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수표, 신용카드, 또 전자화폐, 그다음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화량인데요. 이제 그 화폐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상품,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로, 그 다음에 지폐로,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하고 그 증서로 가지고 화폐를 대신하는 예금 화폐로,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로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화폐의 발달은 화폐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지 편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화폐가 이렇게 발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2024년 6월 1일 그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화폐의 량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통화량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폐의 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을 화폐라고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화량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M1 통화, 그 다음에 M2 총 통화, 그 다음에 M3 총 유동성, 그리고 MCT 이런 통화량 기준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MCT는 요 총 통화 M2에다가 CD 예금 증서 그리고 금전 신탁 규모 이것을 합한 것을 MCT라고 하고 MCT도 일종의 통화량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M1 통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폐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그런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금과 그 다음에 민간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예금이 요구불 예금인데 이 요구불 예금을 합한 것을
M1이라고 합니다. 즉 M1은 민간 보유 현금 플러스 은행의 요구불 예금, 이걸 즉 예금 통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한 것이 M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1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M1의 총량은 708조 5천억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2라는 개념이 있고 LF라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M2에다가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금 적금 그리고 금융채 거기에다가 한국금융증권이라고 있는데 한국금융증권이라는 곳의 예수금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이 금융기관 유동성 LF인데 이것은 이때 2015년 12월에 3,098조 원인 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통화 지표에 대한 통화량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통화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통화량 관리 제도의 흐름을 알아보면 1979년 이전에는 M1을 목표치에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하기 쉽고 또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M1을 사용했는데 1979년 이후에는 M2를 통화관리의 중심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뿐 아니고 증권회사라든가 보험회사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남으로 해서 M1보다는 M2가 더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통화량 관리 그 기준을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그러면 통화 지표를 M1이나 M2나 이렇게 다른 걸로 선택하느냐? 그것은 크게 그 통화량 지표 선택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통화 지표하고 실물 경제 사이에 관계가 밀접하냐, 그 밀접성 여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나 그 국가에서 통화 지표로서 그 통제가 실물 경제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냐? 그 두 가지 기준, 즉 밀접성 여부와 통제 가능성 여부로서 통화량 지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밀접성과 통제 가능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LF, 즉 금융기관 유동성을 통화량으로 채택하면 실물 부분과 통화 지표 간의 관련성은 커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1을 M1을 이제 채택할 때는 통제 가능성은 커지는데 실물 부분과의 통화량과의 관련성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화폐를 가지고자 하는 모티브, 동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적 동기, 그 다음에 예비적 동기,
마지막으로 투기적 동기 있는데 거래적 동기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 행위를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거래 행위를 위해서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해야 되니까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의 거래적 동기는 소득이 클수록 또 물가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제 거래에 필요한 화폐 단위가 커지니까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예비적 동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곳에 돈을 쓰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화폐를 보유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 보유의 형태로서 화폐가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형태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이자율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 수요와 화폐 수요량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요거는 거래적 동기 때문이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화폐 수요량을 감소해요. 화폐 수요량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또 화폐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화폐를 가지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쓸 일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그 수요 곡선에서 이자율과 화폐의 수요량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나타납니다. 즉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자율과 화폐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거죠. 즉 이자율과 화폐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가파르냐 하는 그 기울기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화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기울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렇게 애초에 그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요인, 예를 들면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이렇게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의 공급 곡선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제 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폐의 공급 곡선은 이자율보다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정한 수직의 모양을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중앙은행에서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교차하는 여기 이제 공급 곡선이고 여기 수요 곡선이잖아요. 여기 지금 교차하는 점, 요 F점에서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그때의 균형 이자율 여기에 R 스타가 이제 결정됩니다. 만약에 요 R 스타가 아닌 이자율에서는 화폐의 요 초과 공급이나 화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서 유동성 선호, 유동성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화폐 수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예, 케인즈가 유동성 선호론이라는 것을 제창했는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은 유동성 선호라는 것은 화폐 수요와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추적해 보면 원래 금을 이렇게 세공하는 금세공업자가 오늘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큰 튼튼한 금고를 다른 사람이 그거를 열어서 훔쳐가거나 내용물을 금고 자체를 옮길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가진 사람들이 금을 맡기고 그 다음에 금 보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 보관증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가 발행한 그 보관증만큼 이제 금을 원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항상 그 보관증을 가져와서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발행한 총 보관증만큼 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금세공업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보관되지 않더라도 금 보관증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됐고 이 금 보관증을 만들어 주면서 수수료 수입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물론 금세공업자는 이 금 보관증을 누구든지 가져오면 항상 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의 기능을 보면 금융중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예금 창조 기능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예금을 해놓으면 그 예금을 항상 찾아갈 수 있도록 예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준비비금을 보유하는 것을 전액 준비제도라고 하고 앞에 금에서 본 것처럼 금 보관증에서 본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예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금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이제 부분준비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은행이 예금을 창조하는 그런 기능이 된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그 예금 창조 기능이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자 이제 미스터 최라는 사람이 1억 원을 A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합니다. 그러면 A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이기 때문에 그 1억 원 중에 20%인 2천만 원만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1억 중에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은 박 씨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 씨가 이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8천만 원을 이 사람이 B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B은행도 이 8천만 원의 20%인 1,600만 원만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6,400만 원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씨라는 사람이 B은행으로부터 요 6,4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 사람도 없던 현금 6,40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 씨는 또 이 6,400만 원을 C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그러면 C은행도 그 중에 20%인 1,280만 원만 지급준비금을 보감하고 나머지 5,120만 원은 또 누구에겐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그 지급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총 5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서 1억만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되고 나머지 4억은 제3자에게 대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금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금 창조,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창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예금이 창조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급준비금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얼마나 뻥튀기 되느냐 이거를 통화승수라고 합니다. 총 예금 증가분, 그러니까 예금으로 인한 화폐 공급량의 증가분이 여기 이제 1억 원이 5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최초의 1억 원의 예금 증가가 그 5배인 5억 원의 화폐 공급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의한 예금 창조의 결과 화폐 공급량은 당초 화폐 공급량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 배율을 통화승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승수는 법정 지급준비금 Z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승수 M은 결국 Z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법정 지급 준비율이 이게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쳐서 통화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원 통화와 통화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1차적인 화폐 공급인데 이 본원 통화는 민간 보유의 현금하고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합한 것이 본원 통화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본원 통화 공급량을 조절함으로 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게 예금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 본원 통화보다 훨씬 많은 통화량이 즉 몇 배의 통화량의 크기로 증가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1억 원의 본원 통화 공급이 지급 준비율이 20%인 경우 예금 창조를 통해서 5억 원의 통화량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반대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의 공급을 줄이면 감소시키면 예금 창조의 반대 현상으로 예금 파괴 과정을 거쳐서 통화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화폐의 기능, 또 통화량, 화폐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은행이
금융 중개 기능과 예금 창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금 창조와 통화 승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